교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헌법학자들보다도 낫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헌법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상식적으로 하시고 건전하게 하셔서 공정과 상식의 면에서는 국민들이 이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월 중순에 여론조사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법리는 당신들이 더 잘 알지 모르지만 헌법재판관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더 공정에 가까운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52%가 일반 국민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10%가 별 차이 없다.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더 낫겠지 한 것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 10명 중에 6명이 당신들이 법 전문가로서 법은 잘 알지 모르지만 상식과 공정에서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탄핵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법률 의견서를 좀 내달라고 해서 그걸 정리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제 헌지에 들어가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제대로만 절차가 됐으면 저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것을 이제 헌법 그 심판장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돌아가는 꼴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증인도 제대로 신문 못하게 하는데 참고인 부르는 것은 건강생심이라서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그 의견서를 좀 요약을 했는데 원래는 헌법 재판관들 앞에서 헌법 심판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헌법 재판관들보다 훨씬 더 공정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더 영광스럽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요약한 걸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내란죄 소추가 철회됨에 따라 형사법적 판단은 제외되었습니다. 개헌법 위반 여부가 남았는데 개헌법 위반 여부도 결국 헌법 위반 여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헌법 제77조를 위반했는지 달렸습니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권한은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에는 계엄 선포 자체의 정당성,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 정당성에 개입할 수 없다면 법원에 의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심사는 더욱더 한계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개업 해제권 행사에 대통령은 물론 사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정말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했는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는지 이것들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상 그 요건의 해석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사법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밝힌 헌법 수호 책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고 특정한 조치를 취할 재량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편 헌법 제53조 제2항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법률안 그 제2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헌법 제53조 제2항에 보면 국회가 위헌적 입법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해산권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는 형평성과 헌법적 균형을 유지해야 되며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한 헌법 위반, 헌법 수호 의지 결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계엄이 해제된 이상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 권한은 온전히 행사되었습니다. 시작과 끝 모두 합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을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야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대통령은 국가 상황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 말이 상징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인지,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된 것인지 여부인데, 피청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소추인인 국회가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이 대응하는 헌법 수호 청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초지일관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탄핵 심판의 본질은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라고 하는 정치적 논쟁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사건에서 내린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면책법리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델로 삼은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사법은 대통령의 행위 동기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재임중하는 공식 권한은 면책이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헌법상 부여된 권한은 핵심적 공식 권한으로서 절대적으로 면책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 말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이 법리를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 핵심적 공식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단편적인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법 위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적 소추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그 공적 의사결정을 담대하고 주저없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의 활력과 역동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방대법원의 판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히 헌법 제77조 절차 위반 여부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헌법 제66조와 제69조가 부여하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간과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충하는 이 헌법 조항 간의 위계 질서를 고려하지 않는 불완전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명하고 있습니다. 77조는 계엄에 관한 요건입니다. 하나는 실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절차 위반입니다. 그래서 조항 간에, 헌법 조항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편 피청구인이 국가의 연성위기 극복, 연성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이에 준한 비상사태, 눈에 보이는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이지만 지금 대통령이 말해 우리가 다 보고 있다시피 좌파 사법 카르텔을 비롯해서 곳곳에 스며든 체제 정복의 위험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의 병과 같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연성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연성위기 극복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이 합헌적이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 누구한테 소추인 측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다뤄야 될 것은 뭐냐? 우선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연성위기가 과연 우리에게 얼만큼 심각하고 현존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국민들은 12월 3일 날 보지 못했지만 그 후에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탄핵 반대의 국민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상계엄밖에 선택할 수 없었는가? 수단이 불가피성입니다. 헌법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그거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택했으면 그 비상계엄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무슨 정치행위 같은 것도 금지하고 제한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침해가 최소화되었는가?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헌법적 이익이 있지만 또 얻게 되는 헌법적 이익이 있겠죠? 또 헌법적 이익을 서로 재보는 것, 손익교량하는 것.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또 뭘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대통령을 직무복귀시키느냐 어느 결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공동체가 더 낫게 될 것이고 후유증을 덜 안게 될 것인가 이걸 재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재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5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침해의 최소성 국회에 병력을 보내고 국회의원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든지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만 그걸 중심으로 줬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심리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만 집중한 졸속이고 편향되었다. 답을 정해놓고 가는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졸속,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회피 문제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알려져 있죠.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동생이 윤석열 퇴진본부의 부위원장, 정계선의 남편이 바로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법인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데 이런 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가르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입니다. 특히 이제 객관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 자체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해 보이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까 발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유럽 인권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장이 외삼촌이고 원고 쪽의 대리인 변호사가 조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대해서 유럽 인권재판소는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심각하게 그 공정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선, 정계선에 대한 기피 신청을 3시간 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설명 없이 그대로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기각해버렸습니다. 회피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죠. 그대로 아마 갈 겁니다. 과연 이런 재판이 국민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걸 K재판이라고 합니다. K재판. 망신스러운 재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수사 기록 문제가 있는데 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입니다. 수사 기록 여러 가지 그것을 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있습니다. 원본은 원본 보지 말라는 것이고 사본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배변이지만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어서 불리하다 그래서 하나도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그렇게 진술 거부권 뒤에 다 숨어버리면 바로 누구의 문제가 되냐?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징계를 여러 가지 사실을 날조하고 과장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그러면 내가 괘씸해서 그 사람을 고소하겠죠. 그 사람 징계위원회에 나와서 자기는 수사기관에 가서 나에 대한 모든 불리한 것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 확인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류는 징계위원회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징계위원과 혹시 그 밑에 또 누군가가 그런 인적관계에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 이 판결은
헌법재판 결정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법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너는 반드시 내가 찍어내 그러면 찍어내는 겁니다. 내가 너는 반드시 봐줘 그러면 봐줄 수 있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각오가 돼서 날아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가 있는 한 그것들이 하나의 절차적 선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재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란죄 차례와 관련해서 그건 아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장에게 인정되는 긴급 처분권, 영어로 제티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제티슨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배가 태풍이나 사고로 인해 침몰할 우려가 있을 때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뭔가를 배에서 버려야 할 때 어떤 물건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장에게 달려있습니다. 제티슨에 따라 선장은 선박이나 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수단으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장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박의 위험이 꼭 바다의 풍랑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원들 중 일부가 작당하여 배를 해적에게 넘기려 하는 음모나 그런 조짐을 알고 있었다면 선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까? 선정물을 버리는 것 외에는 그런 경우에는 매뉴얼에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서 수수방관하는 것이 선장의 도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위기로 감시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선장의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2024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바다의 풍랑은 없었지만 선박 내부에서 배의 정상적 항해를 방해하고 마비시키는 위기가 매우 조직적 체계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연성위기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한 연성위기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의 헌정 질서를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비상계엄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행하는 수단으로서 헌법적 의미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심판의 최종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 해석 권한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사법부가 헌법을 해석한다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미심쩍어 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자에서 대통령에게 헌법 해석 권한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헌법 해석상으로도 대통령에게 당연히 헌법 해석 권한이 있습니다. 검증한 제권이 있는 것이죠. 헌법소 책무 권한에는 헌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해석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헌법소 책임을 명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헌법이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사법적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헌법 해석 권한이 대통령이 그것보다 당연히 상위에 있지 않고 오히려 헌법의 전 체계적 해석에 비춰보면 비상적인 연성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헌법적 공백을 비상계엄을 통해 대체하는 것은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섣불리 사법적 잣대로 일도 양단의 결정, 특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립하는 국회, 사실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대통령 사이의 정치적 분쟁에서 비상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던 국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되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국가 기능 마비를 꾀하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대한민국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